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6.19 대책을 시작으로 8.2, 9.13, 12.16 대책까지 점점 더 강화되는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차츰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이외에도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그 이면에는 예전 많은 부동산 완화 대책으로 인해 위험 수준까지 올라버렸던 가계대출이 있었죠.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용하여 신용이 부족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며 수익성을 높이려 했던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은행.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졌고 세계 4위를 자랑하던 은행이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침체와 함께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2010년 9월 기존 BIS 협약이었던 바젤2를 더욱 세분화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BIS 협약인 바젤3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2013년에 도입하려 했으나 본격적인 IFRS 도입은 미루고 미뤄져 2018년이 돼서야 하나씩 적용되면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은행권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된 거죠. 그럼에도 아직도 정권이 바뀌면 대출이 풀릴 것이라느니 하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젤3와 IFRS 규제가 적용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해 시행되었던 여러 정책들을 확인해보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바젤3는 앞에서 말했듯 BIS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 세분화된 협의안인데요. 이 BIS 자본 비율의 시작은 1988년 발표된 바젤1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70년대 이후 금융규제 완화 및 국제화에 따른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은행들이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했고 70년대 말에는 일본계 은행들이 낮은 환율을 이용해 국제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죠. 당시 경쟁 조건의 형평성 및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8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감독 당국 중심으로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87년 블랙 먼데이가 터지며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퍼져나가며 연쇄적인 폭락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바젤1이 발표되면서 고위험 자산운용을 하던 많은 은행들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토지에 대해 120%씩 LTV를 내주던 일본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기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금리를 올리는 등의 대출 회수가 시작되면서 결국 1991년부터 부동산이 대폭락했고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오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바젤1의 자기자본 비율은 국가 간 기업 간의 위험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이 삼성전자에게 10억을 대출해주는 것과 간의 수공업을 하는 기업에게 10억을 대출해주는 것이 같은 위험 가중치를 가지다 보니 회수가 힘들어지는 많은 대출들에 의해 은행들이 위험해질 것이 우려되었고 2004년에는 자산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 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함은 물론 기존 자기자본 비율 8% 외에 기본 자본 4%, 보통주 자기자본 2% 등의 자기자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바젤2를 협의하고 발표하게 되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2007, 8년에 바젤2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버블을 이용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많은 대출을 내어주었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결국 자금 회수를 못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자기 자본 비율은 8%로 유지되지만 기본 자본 비율은 6% 이상, 그 중에서도 보통주 자기자본을 4.5%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 및 완충 자본 설정 도입,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도입한 바젤3를 새롭게 협의하고 발표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월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유럽 등의 연기와
매번 그랬듯 실물 경제 타격까지 우려되면서 도입을 연기하게 되는데요. 2013년 12월부터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바젤3의 세부 내용인 IFRS 적용은 계속 미루고 미뤄지다 결국 2018년이 되어서야 도입되게 되었고요. IFRS란 기업의 회계 처리 및 재무 제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든 회계기준으로 구분이 편하게 각각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바젤3의 주요 IFRS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실 내용은 2018년 1월에 금융권에 도입한 IFRS 9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대손충당금 기준을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변경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손해를 대비해 기존에 발생했던 기준으로 충당금을 보유하면 됐다면 이제는 미래에 예상된 손실까지 대비한 비용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각 금융권에서 준비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국 2017년 말 기준으로 은행은 14.7%, 보험은 18.3%, 카드사는 33.8%의 대손충당금을 높이며 자금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같은 시기에 도입된 IFRS 15인데요. 하나의 판매 계약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 판매할 경우 제품이나 용역 단위별로 수익을 구분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 도입해보면 예전에는 건설사에서 선분양한 뒤 중도금 납부를 진행률로 산정해 수익을 나누어 계산했다면 이제는 인도 시점에 수익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 기준이 도입되자 한 분기 만에 부채 비율이 3.1%나 증가할 정도로 건설사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죠. 작년 1월에 시행된 IFRS 16는 리스까지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으로 2년 계약한 것을 회계 처리할 때 기존에는 보증금 1,000만원만 자산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는 총 월세 1,200만원을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면서 매달 자산과 부채가 50만원씩 차감되는 형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로 인해 항공사의 리스 항공기가 부채로 인식되면서 항공사별로 적게는 50%포인트 정도에서 크게는 330%포인트 정도까지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21년에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연장되었고 재연장까지 논의되고 있는 IFRS 17은 보험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핵심은 기존 IFRS 4에서 보험 부채가 원가로 적용되던 것이 시가로 변경된다는 점이죠. 당연히 가입시 시세보다 현재 시세가 높으니 보험 부채가 늘어나면서 장기 채권 확보 부담과 함께 저금리로 인해 역마진 위험까지 생긴 보험사들의 자산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미루고 미루다 이번 정부까지 넘어왔던 이 협약들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맞춤은 물론 거품이 낀 부동산 억제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대출 규제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선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2017년 6.19 대책에서 LTV DTI를 10%포인트 강화한 것을 시작으로 8.2 대책에서는 LTV DTI를 40%까지 낮춰 적용하고 추가 주담 대시 10%포인트를 강화하는 등 대출부터 억제하는데요. 다음에 9.13 대책에서는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내 다주택자 LTV를 0%로 임대사업자 LTV를 40%로 제한하고 작년 12.16 정책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LTV 0%, 시가 9억 초과 아파트는 초과분에 대해 LTV 2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된 IFRS 9에 미래 손실 반영 측정 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때문에 단순 담보대출 비율인 LTV 외에도 2017년에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신 DTI 및 DSR을 도입해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LTI, RTI 등을 통해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 역시 이자에 대비해 비율을 적용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무리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을 사용한 거죠. 이외에도 가계부채로만 쏠려있는 대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신예대율 규제로 가계대출 가중치를 115%,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85%로 적용하면서 주담대 비율을 줄이고 있고요. 즉 여러가지 정책들을 통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등 바젤3의 기준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주담대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거는 것이나 그걸 믿고 투표하겠다는 것이나 참 생각이 없는 짓들을 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오는 많은 정책들은 단지 이번 정부와 서민들의 희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부채를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에 의해 이행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전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이 붕괴한 뒤 그 자금이 흘러들어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고 이를 이용해 위험하게 수익을 올리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2008년 9월 파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안겨주니 세계적으로 위험한 투기는 억제하는 추세가 되며 바젤3가 발표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리먼 브라더스의 교훈을 잊고 오히려 대출을 늘려버리는 초이노믹스 정책을 사용하면서 바젤1에 역행했던 일본, 바젤2에 역행했던 미국처럼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붕괴가 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IFRS 적용을 하나씩 진행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위험성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 중인 거죠. 그런데 대출 규제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 것이라고요?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대출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요? 택도 없는 기대입니다. 가계부채가 안정되어 서민들의 소비력이 높아지고 내수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면서 다시 국민들의 여력을 늘리는 선순환이 되지 않는 이상 대출 규제는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되며 만일 부동산을 활성화한답시고 풀어버리면 결국은 기나긴 침체를 겪으며 세계적으로 도태되겠죠. 그래도 좌파 정부 때는 오른다고요. 참여정부 때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나돌던 시대였고 지금은 은행이 자금을 확보하는 중인 일본 부동산 버블 사태 직전과 매우 흡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능력으로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쥐고 있을수록 결국은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세계적인 추세로 예전과 같은 상승은 없을 것이니 투기꾼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 부동산 정상화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